아이폰 게임 앱을 개발한 82세 할머니. 이런 카피로 미디어에 소개되기 시작한 후 제 생활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미디어 취재가 하루에 3건 있는 날도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죠. 제가 컴퓨터를 시작한 것은 퇴직을 앞둔 60대 초반이었습니다. 컴퓨터는 분명 퇴직 후의 제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손에 넣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나니 할 일이 없다. 정년 퇴직 후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인생 100세 시대라서일까요? 이렇게 한숨 짓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습니다. 수명이 늘어날수록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냈던 회사원은 은퇴 후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24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스러울 것이고, 전업주부는 남편이 24시간 집에만 있게 되는 상황을 고민합니다. 수십 년 만에 생활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니 고민되는 게 당연하죠. 저 역시도 퇴직 후의 삶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컴퓨터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고상한 활동을 찾으려 애쓸 필요는 없어요. 정말 소소한 것으로도 충분히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와 수다를 떨 수 없게 되는 삶은 싫다라는 어린아이 같은 이유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즐거움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니까요. 우선은 정년 후의 생활을 상상하면서 재미없어 보이는 일을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 그 재미없어 보이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게 싫다면 갈 곳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미없어 보이는 일을 하나하나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그 아이디어를 찾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호기심입니다. 정년 후에도 어떻게든 호기심만은 잃지 말아주세요. 호기심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본능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기나 어린아이가 세상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그렇죠. 하지만 사회인이 되고 주변 사람의 기대나 주어진 역할을 우선시하다 보니 호기심의 뚜껑을 아예 닫아버린 사람이 많죠. 우선 그 뚜껑을 여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괜찮아요. 당신의 호기심은 분명히 되살아날 테니까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느긋하게 찾아보세요. 그러면 분명 당신의 인생을 윤택하게 할 무엇인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아온 제 82년 인생을 소개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우선 호기심의 뚜껑을 열고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단 하나라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되는 뭔가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역시 60세부터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재밌어진답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시작할 것. 사람들은 뭔가를 해보려 할 때 기본 지식을 배우는 걸 지나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요리를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저는 먹고 싶은 음식을 일단 만들어 보라고 권합니다. 요리 입문서 같은 것을 사서 기초의 기초부터 배우려 들지 말고 자신이 즐길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만약 요리에 흥미가 생겼다면 더 깊게 들어가 보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지금껏 요리라곤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칼 가는 방법이나 채소 써는 법부터 배우려 들다가는 계속해 나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취미를 찾을 수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굳이 왕도만을 고집하지도 말고 선택지에 여러 가지 실현 수단을 넣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즐겁게 계속하는 취미와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이든 첫 허들은 낮게 잡자가 철칙입니다. 게임 앱 히나단의 애플 출시일이 2017년 2월 23일. 시니어를 위한 게임 앱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건 2016년 여름쯤입니다. 앱을 출시할 때까지 대략 6개월간 쉬지 않고 달려온 셈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주위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보 중에서도 왕초보라서 코드라는 게 뭐지? 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제 일이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완성해낸 것이 대견하기도 합니다. 덧붙여 말하면 코드란 앱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의 지시 용어입니다. 즉 프로그래밍이란 코드를 쓰는 일이죠. 처음 히나단을 만들 때는 아이폰에만 공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신청 직전에야 아이패드용으로 영상 비율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화면의 움직임에 따라 인형이 날씬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통통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단계에서 작은 부분까지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내려고 했다면 2월 출시는 불가능했을 테고 그랬다면 필연적으로 6월에 있는 WWDC에 초대받지도 못했겠죠. 당연히 팀 쿡 씨를 만나는 영광도 없었을 테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제가 대충 하는 성격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정보 과잉 시대에는 그야말로 우선 손을 움직여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움직여 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스위프트 관련 책을 많이 출판한 모리 요시나오 씨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선 하나 만들어 보고 나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 뭐 하나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배워봤자 재미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확실히 저만 해도 모리 요시나오 씨의 저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아이폰 앱 만드는 법을 읽고 모르는 건 앱에 대해 잘 아는 고이즈미 가스시로 씨에게 물어보면서 어찌어찌 완성했습니다. 앱을 하나 만들어 봤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일본인은 기본적으로 성실해서 외국어 하나만 봐도 문법부터 시작하려 듭니다. 하지만 북유럽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 방송을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를 습득한다고 합니다. 성실한 게 나쁘지는 않지만 본격적으로 라거나 우선 기본부터 라고 너무 의식한 나머지 허들이 높아져 버리거나 중도에 포기해 버리면 앞뒤가 바뀐 것이죠. 이것저것 효과를 따지기보다는 자신이 하기 쉬운 방법으로 일단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시작해보자. 인생이라는 흐름에 저항하지 않기. 학창시절부터 저는 어머니로부터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취직할 때도 월급이 많은 은행에 가고자 했죠. 당시는 젊기도 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늘 고민거리였어요. 특히 제 어머니는 세상에는 다양한 사고방식이 있고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분이어서 딸인 저를 어머니가 생각하는 틀에 끼워 맞추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에게 반발하곤 했죠. 월급을 받으면 돈을 모아 독립하겠다고 결심했는데 막상 은행에 들어가서 보니 여자 은행원은 부모의 집에서 통근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어머니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나 독립을 별러왔는데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제가 취직해서 어른이 되기도 했고 어머니가 어느 정도 변한 측면도 있겠지만 같이 살다 보니 학창시절에 느꼈던 것 같은 갑갑함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일까지 규칙을 지켜가며 행동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정말 은행원이셨어요?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돈을 다루는 곳이라는 성격상 어떤 일이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여야 하므로 그런 말을 듣는 게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해도 정년 퇴직 때까지 근무한 게 신기할 정도랍니다. 그래서인지 불필요한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퇴직 후에 오히려 해방감과 만족감을 한가득 느꼈습니다. 퇴직 인사 때 동료로부터 와카미야 씨 너무 좋아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어쨌든 기대하고 있던 컴퓨터 공부에 몰두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어머니를 모시는 생활만으로는 세상이 좁아질 거라는 걱정에 더해 처음 접하는 인터넷으로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컴퓨터를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면서 가끔 사용하고자 했던 컴퓨터에 너무 빠져버린 탓에 불량 간병인으로 전락했지 뭡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날이 저물곤 해서 어머니에게 간식 드리는 걸 깜빡했다 하는 식의 실수를 종종 저질렀습니다. 간병이라고는 해도 어머니에게 이렇다 할 병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나이 드신 편이었죠. 식사도 잘하셨고 치매가 있어도 가벼운 정도여서 마냥 밝으셨습니다. 저녁 식사 때 먹었던 호박 요리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아침 식사에 그대로 꺼내 놓아도 오늘은 호박이구나, 차가워서 맛있네 하시며 방실방실 웃는 얼굴로 칭찬해 주셨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는 생활은 그다지 힘든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동안에는 노인 주간보호센터와 단기보호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생활은 제가 70세 때 끝이 났죠. 어머니는 만 100세까지 사셨습니다. 자택에서 치른 장례식에는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계신 분들이 소형 버스로 찾아와 주시기도 했고 동네 분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아서 100명 가까운 분이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노인의 부회장이었다는 것도 난치병을 앓는 동네 청년을 지원했었다는 것도 장례식 때 알았습니다. 그 청년은 파자마 위에 가죽 점퍼를 걸치고 와주었는데 항상 어머니께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라며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습니다. 자택에서 장례식을 치르자니 복잡하긴 했지만 그때까지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쁘기도 했습니다. 남겨진 자의 자기 만족일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효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도망치고 싶었던 적도 있었는데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어머니의 상속 처리 때 은행에서 받은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은행 담당자가 새 서류를 집으로 가져온 날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차에 맨션을 살까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틀인가 사흘 뒤였을 겁니다. 담당자가 매물로 나온 맨션이 있다고 연락을 해왔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입지 조건도 좋고 값도 제 수준에서 어찌어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더욱 놀란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살고 있던 니시카마 쿠라에서 우연히 동네분을 만났는데 이사하고 싶어서 집을 팔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살 사람이 있는지 주변에 물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바로 그날 집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의 지인이 이전부터 아들 부부의 거처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깜짝 놀랄 만한 우연이었죠. 82세인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자니 사람과의 인연은 돌고 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요즘 들어서는 세상은 어찌 되었든 잘 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럴 때는 낙담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그냥 흐름을 기다려 보라고 권하고 싶네요. 그리고 흐름이 다가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뛰어드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사람이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흐름에 몸을 맡겨봐.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해. 점점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속이는 자가 나쁘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죠. 부모 마음을 이용하는 비열하고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사기에 걸려드는 시니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나는 절대 속지 않아 라고 평상시에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걸려오지 않아서 퇴치법을 써볼 기회도 없습니다. 항상 만약에 사기 전화가 걸려오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상상하는데 그 대응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그래 신짱이니? 잘 있었어? 하는 식으로 신짱이든 하나짱이든 무조건 고유 명사인 이름을 불러봅니다. 만약 잘 있다는 대답이 돌아오거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등 신변 조사를 합니다. 잘 못 지내고 고생하고 있다라는 대답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짱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가 사기꾼이라면 처음에는 대충이라도 이야기를 맞출 수 있겠지만 서서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곤란해지겠죠. 그러면 완전히 수상한 겁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 확정이죠. 신기하게도 제 주변에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걸려들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그들도 저와 같은 부류라 제가 말한 것 같은 대처법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컴퓨터 같은 기기는 무슨 일이든 순서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통하지 않는 일은 이상하다라고 감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모든 일을 삐딱하게 보는 타입이 많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라고 촉이 움직이는 걸 테죠. 예를 들어 자식이 정말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상상해봅시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마련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사죄하고 물어낼 것은 물어내고 보험 처리 신청도 해야 하죠. 이러한 순서로 처리하는 게 일반 상식입니다. 잘못했다면 법의 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 돈으로 해결해서 없었던 일로 돌리려 한다면 너무 뻔뻔스러운 일이죠. 무엇보다도 그런 식으로 뒤처리를 해주는 건 자식이나 손주에게도 절대 좋은 일일 수 없습니다.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왔을 때 아들은 다 큰 어른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라고 전해주세요. 라면서 거절한 부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모의 대응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의 긴 인생을 생각하면 이럴 때 과보호를 해서 좋을 게 없다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저희 세대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사람이 많았습니다. 설사 다닐 수 있었대도 지금과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사회와 이과계열 과목을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신호등 같은 일반 상식도 그렇습니다. 지금 들으면 참 이상한 말 같지만 당시에는 자동차가 그리 많지 않아서 신호등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파랑, 빨강, 노랑의 역할은 학교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배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면서 배운 사람도 있겠죠. 많은 사람이 이처럼 모르면 불편한 사항을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습득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단 이공계 지식처럼 몰라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적을 겁니다. 물론 경험에서 얻은 노인의 지혜는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 건전지에서 액체가 흘러나와 부식되었을 때는 주방에 있는 식초를 뿌리면 해결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까지는 모를 겁니다. 그러니 건전지에서 흘러나온 액체는 알칼리성이고 식초는 산성이라서 중화된다는 등의 실질적인 학문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식을 차곡차곡 얻고 배워나가는 동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니까요.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들으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상호 연결되는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물 인터넷이 발전하면 전자제품 하나를 이용하려 해도 인터넷 지식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의 온갖 부분에 기술 혁신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컴맹이다,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쓰지 않는다 라고 말했던 사람도 생활에서 직접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2011년에 텔레비전 아날로그 방송이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으로 이행되고 디지털화가 진행되었을 때도 시니어를 중심으로 혼란이 일었습니다. 디지털화로 텔레비전으로 인터넷 통신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시니어나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을 위한 자막을 표시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능을 써야 하는 시니어가 자막을 표시하는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랐죠. 혹은 그 반대로 텔레비전을 배달해준 사람에게 설정을 부탁해 놓고는 설정 해제 방법을 영 모르겠다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유복한 할머니는 아무리 해봐도 처음에 설정해 놓은 자막 표시 기능을 해제할 수가 없어서 텔레비전을 한 대 더 샀다고 하더군요. 디지털화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해 배웠다면 그렇게 쓸데없이 돈을 쓰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은 스스로 지킨다는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배움이란 스스로 생각하기 위한 레슨. 나는 나, 뻔뻔해지면 편해지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여자는 여성스러움, 아내다움, 엄마다움 등의 심리적 속박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보통 인생과는 다른 이른바 선머슴 같은 여자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속박에 시달린 적은 없습니다. 선머슴 같은 여자는 친구가 했던 말인데 그 말이 마음에 들어서 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당시 비주류였던 아웃사이더적인 삶을 선택한 우리를 자조하며 썼던 표현입니다. 제가 젊었던 시절에는 외국인과 결혼한 여자, 저처럼 결혼하지 않은 여자, 애가 없는 여자 등이 선머슴 같은 여자의 부류에 속했습니다. 친구도 선머슴 같은 여자 중 한 명이었는데 한번 선머슴이 되어버리면 편해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누군가의 아내로 살려면 수많은 속박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외출할 때도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옷은 내 나이에 비해 너무 젊은가? 옆집 부인에게 무슨 말을 듣진 않을까? 라는 식으로요. 이렇게 매일 주위의 눈을 의식하며 살면 힘들지 않을까요? 살아오던 방식이 있어서 갑자기 선머슴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길도 있다는 것을 마음 한구석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중학교 교사인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생의 부모가 수학여행을 갈 때 어떤 옷을 입혀서 보내면 될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중학생답고 여행에 불편하지 않은 옷, 따님이 좋아하고 어울리는 옷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아주 상식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면 안 듣지만 선생님이 말하면 납득할 거예요. 라면서 복장을 일률적으로 정해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따님과 어머님이 의논해서 정하세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 어머니만 그런 건 아닐 테죠. 자기 일인데도 의사결정을 타인에게 맡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저 사람이 권하는 거니까 하는 식으로 중요한 일을 정해버린다면 그건 타인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그런 인생이 재밌을까요? 제 어머니는 굳이 말하자면 선머슴 같은 여자의 정반대, 즉 주변에 맞추는 타입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학부모 회의에 입고 갈 옷이 없다고 속상해하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나다 라는 생각이 강한 아버지는 알몸만 아니면 되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해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셨죠. 알몸으로 다니면 경찰의 제지를 받겠지만 뭐라도 입고 있으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거라는 논리였죠. 어머니는 그 후 옷을 살 돈이 없다고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라고 저에게 토로하더군요. 아버지는 남자이기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 같은 선머슴 부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 결정을 남에게 맡겨서는 재미가 없어. 오늘 서리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와카미야 마사코 지음, 양은심 옮김, 가나 출판사 출판,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밌어지네요 입니다. 이 책의 저자 와카미야 마사코는 2017년 7월 애플에서 매년 개최하는 세계개발자 회의에서 애플 CEO 팀 쿡이 직접 인터뷰에 나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당시 만 82세로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이자 노인들의 스티브 잡스로 세상에 소개된 그녀는 그 전까지는 컴퓨터와 무관한 삶을 살았던 컴맹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접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고 노인들도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6개월간 코딩을 공부하며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게임 앱 히나단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40년을 은행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지냈던 저자가 정년 퇴직 후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모험을 즐기며 사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달하며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게 하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평범한 노인에서 게임의 개발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 특유의 유연하고 긍정적인 사고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특히나 감명 깊게 다가옵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 더 행복하고 재밌어지는 인생 여정의 힌트를 발견한 이 시간. 우리 모두 아이 같은 호기심과 평생 배움의 자세, 나다운 선택과 행동,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더욱 설레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도 서리책방과 함께해주세요.